만취한 남자가 시장통 국밥집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강태호, 아내의 기일에 소주 2병을 비우고 쓰러져 있었죠. 그런데 고개를 든 태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빈 그릇을 치우는 여자. 낡은 앞치마를 두른 마른 몸. 그 여자가 몸을 돌리는 순간 태호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1년 전 사망 신고를 한 아내 서지연이었어요. 태호가 벌떡 일어나 자기 볼을 피가 맺힐 정도로 꼬집었습니다. 아파. 꿈이 아니야. 지연아, 지연아 맞지? 나야, 태호야. 하지만 지연은 대답 대신 아기를 꽉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는 왜 시장통에서 국밥을 팔고 있었을까요? 등에 업힌 그 갓난아기는 대체 누구의 아이일까요? 그리고 1년 전 아내의 사망 신고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겨울산 중턱 매서운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펑펑 쏟아져 내려 산길 전체를 하얗게 뒤덮었죠.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을 한 발 한 발 올라오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검은 캐시미어 코트 위로 눈송이가 쌓여 어깨가 하얗게 물들었지만 사내는 그것을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대성그룹 회장 강태호, 42살의 이 남자는 오늘 아내의 기일을 맞아 이 산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산 중턱의 작은 묘지 앞에 태호가 멈춰 섰습니다. 봉분 없이 비석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비석에는 사랑하는 아내 서지연, 여기 잠들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신 없는 감효였어요. 유골조차 수습하지 못한 채 비석만 세워둔 텅 빈 무덤이었죠. 태호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1년 전 발급된 화장 증명서였어요. 눈발에 젖어가는 서류를 펼쳐든 태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호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1년이야. 벌써 꼬박 1년이 됐어. 태호가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비석 위에 쌓인 눈을 쓸어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운 돌에 닿자 얼굴 근육이 파르르 떨렸죠. 네 유골함도 없이 이 차디찬 돌덩이 하나 세워놓고 1년을 버텼다.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태호가 고개를 떨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 없는 집에 밤마다 들어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잠을 자도 뒤척이기만 하고 회사에서 큰 계약을 따내도 같이 좋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태호가 비석 위에 손바닥을 올려놓고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나 오늘 시장통에 갈 거야. 우리 맨날 가던 그 국밥집. 기억나? 결혼 전에 내가 국밥 한 그릇 사줬더니 네가 눈물 글썽거리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 그때 네 얼굴이 아직도 눈에 밟혀. 태호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거기 가서 소주 한잔 할게. 당신 목까지 따라 놓을 테니까 어디서든 한 잔 같이 해. 태호가 비석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인 뒤 돌아섰습니다. 산 아래 주차장에는 수행비서 2명이 검은 우산을 쓰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차 준비해놨습니다. 어서 타시죠. 수행비서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다닐 거야. 자네들은 먼저 들어가. 회장님, 눈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혼자 운전하시면 위험합니다. 들어가라니까. 오늘만큼은 나 좀 혼자 내버려둬. 태호가 단호하게 말하자 비서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는 직접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눈보라를 뚫고 태호의 차가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도심의 번화가를 지나쳐 점점 허름한 골목으로 빠져들어갔죠. 낡은 간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시장통 입구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시장통 한 구석, 빛바랜 천막 아래 자리 잡은 낡은 국밥집이 보였어요. 원조 소머리 국밥이라고 쓰인 간판의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고 비닐 문짝은 찢어진 곳을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태호가 비닐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국밥 끓는 김으로 뿌옇게 찬 좁은 식당 안구석 자리에 태호가 앉았죠. 사장님, 소주 한 병하고 국밥 2그릇 주세요. 2그릇이요? 손님 혼자 오신 거 아닌가요? 한 그릇은 먼저 간 사람 몫이에요. 그냥 갖다 주세요. 식당 주인이 더 묻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호는 맞은편 빈자리에 국밥과 소주잔을 놓고 자신의 잔도 가득 따랐어요. 지연아, 받아. 네가 제일 좋아하던 국밥이야. 우리 여기서 맨날 이렇게 마셨잖아. 네가 소주 반 잔만 마셔도 얼굴 빨개지면서 깔깔거리고. 그때가 제일 좋았어. 태호가 빈자리를 향해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첫 잔을 비운 태호는 연거푸 잔을 채우고 또 비웠어요. 소주병 하나가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사장님, 소주 한 병만 더요. 손님, 좀 천천히 드시지요. 벌써 한 병을 다 비우셨잖아요. 괜찮아요. 오늘은 좀 취해야 해요. 태호가 건네받은 소주병 뚜껑을 돌려 따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나 요즘 새벽마다 깨서 네 쪽 이불을 만져봐. 손이 가면 차가운 이불만 잡히는데 아, 지연이가 없구나 싶어서 그냥 천장만 보고 있어. 빈 소주병 2개가 나란히 놓이자 태호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결국 팔을 베개 삼아 테이블 위에 엎드렸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 칸막이 너머에서 여자 한 명이 나왔어요. 등에 포대기를 두르고 갓난아이를 업은 채 빈 그릇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의 그릇을 재빠르게 치우기 시작했죠. 엎드려 있던 태호가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가 다른 테이블의 주문을 받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 태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초점을 잡았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 광대뼈 아래 작은 점, 왼쪽 귀 뒤로 넘긴 머리카락 습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 서지연이었습니다. 태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쩔그렁 소리를 냈죠. 태호는 자신의 오른쪽 볼을 손가락으로 집어 힘껏 꼬집었습니다. 손톱 자국 사이로 핏방울이 맺혔어요. 아파 꿈이 아니야. 태호가 테이블을 짚고 비틀거리며 지연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맞지? 나야, 태호야. 제발 나 좀 봐. 태호가 손을 뻗어 지연의 어깨를 잡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국밥집 출입문이 안쪽으로 박살나듯 열렸어요. 가죽 점퍼를 입은 사내 4명이 우르르 밀려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우두머리가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더니 벽 쪽으로 내던졌죠. 야, 이 가게 주인 어디 숨었어? 이번 달 이자가 석 달째 밀렸는데 장사를 하고 앉아 있어? 밥을 먹던 손님들이 놀라 허둥지둥 빠져나갔습니다. 형님, 이것도 치울까요? 싹 다 치워. 오늘 이 가게 문 못 열게 만들어놔. 사내가 테이블 위에 국밥 그릇들을 팔로 쓸어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퍼지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연이 등에 업힌 아기를 2손으로 감싸며 식당 구석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아기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죠.
거기 쪼그려 앉은 년. 시끄럽게 울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우두머리가 지연의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고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아이고, 제발 나요. 아기가 있다고요. 아기한테 다치면 어떡해요. 지연이 온몸으로 몸부림쳤어요. 닥쳐. 비단 갚는 가게에서 일하는 주제에 입이 살아가지고 그 순간 태호가 달려들었습니다. 우두머리의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잡았죠. 이 손 못 놔. 여자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 나쁜 놈아. 태호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만취한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옆에 있던 사내가 태호의 배를 발로 걷어찼어요. 크! 태호가 복부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디서 굴러들어온 술꾼이 참견이야. 한 대 더 맞고 싶어? 사내가 바닥에 태호를 발끝으로 밀쳐냈죠. 바로 그때 주방에서 식당 주인이 펄펄 끓는 육수 냄비를 양손으로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이강도 같은 놈들아, 당장 꺼져. 식당 주인이 사채업자들의 발밑을 향해 끓는 육수를 쏟아부었어요. 아이고 뜨거. 이 미친 영감이. 말이야. 아이고 되었어. 사채업자들이 출입문 쪽으로 우르르 몰렸습니다. 두고 봐, 이 영감. 내일 다시 온다. 우두머리가 고함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지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두 팔로 꽉 껴안은 채 주방 옆 뒷문을 밀고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죠. 복통을 참고 일어선 태호가 뒷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지연아, 나야, 태호야. 제발 멈춰. 태호가 어두운 골목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당신 살아있잖아. 가지마. 제발 나 좀 보고 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숨을 몰아쉬며 골목 바닥을 살폈습니다. 발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어요. 태호가 허리를 숙여 집어들었죠. 낡은 은비녀 하나였습니다. 광택은 사라졌지만 비녀 끝에 새겨진 작은 매화 문양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20해 전 돈이 없어 반지 대신 태호가 직접 은을 깎아 만들어준 비녀였습니다. 태호가 은비녀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이마에 갖다 대었습니다. 두 손이 부르르 떨렸죠. 꿈이 아니야. 내 지연이가 살아있었어. 태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다려.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아. 태호가 은비녀를 코트 안주머니 깊숙이 넣고 주먹을 꽉 쥔 채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눈발이 골목 위로 소리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대성그룹 본사 회장실에 들어선 것은 아침 8시였습니다. 코트 안주머니 속 은비녀의 무게가 손끝에 고스란히 전해졌죠. 태호가 책상 위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팀장, 지금 당장 올라와. 사설 탐정업체 가장 실력 있는 곳 3군데 오늘 안에 섭외해. 정보팀 이 과장도 같이 올라오라고 해. 잠시 뒤 회장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태호가 시장통 국밥집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펼쳐놓았습니다. 어젯밤 이 국밥집에서 내 아내를 봤다. 김 팀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모님은 1년 전에 죽었다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어젯밤 내 두 눈으로 봤다. 갓난아이를 업고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었어. 태호가 주머니에서 은비녀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죠. 이걸 봐. 내가 직접 깎아서 만들어준 비녀야. 국밥집 뒷골목에 떨어져 있었다고. 이 과장이 비녀를 집어들고 매화 문양을 살폈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모님 것이 맞습니다. 결혼식 사진에서도 꽂고 계셨으니까요. 탐정업체 동원해서 국밥집 주변을 전부 뒤져. 지연이가 어디서 자고 누구를 만나는지 빠짐없이 보고해.
그리고 이 과장, 1년 전 사망 신고 서류 일체를 전부 다시 뽑아와. 알겠습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뒤 태호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은비녀의 매화 문양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이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명의 명예회장이 모피 코트를 걸치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죠. 명의가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태양그룹 회장 딸이야. 나이도 맞고 집안도 맞아. 사진 한번 봐라. 태호가 봉투를 열지도 않고 손바닥으로 밀어냈어요.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1년이 지났어. 태호야. 내 아내는 죽었고 대성그룹 회장이 호라비로 평생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태호가 봉투를 집어들더니 휴지통에 떨어뜨렸습니다. 명희의 눈꼬리가 실룩거렸죠. 어머니, 하나 물어봅시다. 1년 전 지연이 장례식 때 사망 진단이랑 화장 절차가 단 하루 만에 전부 끝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됩니까? 명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뭐, 지금 나한테 뭘 따지겠다는 거야? 유골함도 없고 화장장 기록도 부실하고 어머니가 전부 처리하셨다면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희가 한 발짝 다가서며 검지로 태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야, 강태호. 죽은 귀신에 홀려서 그룹을 말아먹을 작정이야? 네 아내는 죽었어. 1년 전에 분명히 죽었다고. 그 죽었다는 사람을 어젯밤에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명희의 입술이 실끝만큼 떨렸지만 재빨리 표정을 수습했어요. 취해서 헛것을 본 거겠지. 기일에 술이나 퍼먹고 다니니까 귀신이 보이는 거야. 정신 차리고 이 혼담 다음 주까지 답 줘라. 명희가 돌아서서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회장실 밖 복도에서 명희가 전화기를 꺼냈죠.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 실장 나야. 태호 회장실 전화에 도청기 심어. 개인 전화도 마찬가지야. 그 녀석이 뭘 하는지 전부 매일 보고해. 회장님 전화를 도청까지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입 다물고 빠르게 움직여. 사흘 뒤 이 과장이 회장실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사망 신고 직후 충청남도의 외진 보육원 근처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산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당시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차 빼. 지금 바로 내려간다. 시골길 끝 작은 보육원에서 태호가 원장과 마주 앉았어요. 태호가 지연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기억나요. 이 아가씨 맞아요. 보육원 앞에서 쓰러져 있는 걸 제가 데려왔어요. 배가 많이 부른 상태였는데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원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밤에 검은 양복 입은 사내들이 차를 타고 왔어요. 그 아가씨가 창밖으로 그 사람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면서 뒷문으로 뛰쳐나갔어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큰 배를 안고 산속으로 도망갔는데 저는 말릴 수가 없었어요. 태호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맨발로요? 임신한 몸으로? 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저도 뒤따라 나가봤는데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그 뒤로는 소식을 모릅니다. 그 사내들이 타고 온 차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차 뒷유리에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었어요. 무슨 회사 마크 같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태호가 입술을 꽉 깨물고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쥐자 손등의 핏줄이 굵게 붉어졌어요. 그 시각
오 실장의 보고를 받은 명희가 비밀 안가의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삭발머리에 목이 굵은 사내, 철거 용역 해결사 흑곰이 이쑤시개를 물고 앉아 있었죠.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는 겁니까? 명예 회장님. 명희가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밀어냈어요. 산동네 판자촌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주소에 여자 하나랑 갓난아이가 숨어 있어. 그 동네 철거 예정 구역이지? 맞습니다. 다음 달에 들어갈 곳인데요. 철거를 앞당겨 비 오는 날 밤에 들어가서 화재 사고로 처리해.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다. 그렇게 꾸며. 사람이 안에 있는데 불을 지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니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야. 깔끔하게 처리하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명희가 수표 뭉치가 든 봉투를 올려놓았죠. 흑곰이 수표를 한 장 빼서 불빛에 비춰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비 오는 날 밤으로 잡죠. 그 무렵 태호의 정보원들이 지연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산동네 판자촌의 빈집에 머물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태호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빗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흑곰의 용역 무리가 중장비를 대동하고 판자촌 입구에 도착했죠. 주민 통행을 차단하고 지연이 머무는 집 주변 퇴로를 쇠사슬로 봉쇄했습니다. 용역들이 외벽에 신호를 뿌리고 전선을 끊어 스파크를 유도할 준비를 마쳤어요. 집안에서 매캐한 기름 냄새를 맡은 지연이 아기를 가슴에 끌어안고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철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살려주세요. 안에 사람 있어요. 아기가 있다고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지연이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빗소리에 묻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흑곰이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신호가 뿌려진 벽면 쪽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강렬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세 대의 검은 승합차가 전속력으로 돌진해 오고 있었어요. 검은 승합차 세 대가 판자촌 골목 입구의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았습니다. 나무 합판과 철제 울타리가 부서져 나갔죠. 승합차의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맨 앞에 선 사내는 머리가 희끗한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과거 명의에 의해 쫓겨났던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최 비서실장이었죠. 전원 진입, 용역들 전부 제압해. 경호팀 15명이 3단봉을 빼들고 골목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뭐야, 이놈들은. 흑곰이 담배를 뱉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막아. 한 놈도 못 들어오게 막으라고. 흑곰이 소리쳤지만 3단봉이 용역들의 손목과 무릎을 정확하게 내리쳤습니다. 비명과 함께 용역들이 하나둘 바닥에 나뒹굴었죠. 흑곰이 몸을 돌려 도망치려는 순간 최 비서실장이 세 걸음 만에 등 뒤에 붙었어요.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팔을 뒤로 꺾고 무릎으로 등을 짓눌렀습니다. 꼼짝 마. 움직이면 팔 부러진다. 아이고, 팔 부러져. 이 미친놈아. 흑곰이 얼굴을 바닥에 댄 채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최 비서실장이 흑곰의 점퍼 안주머니를 뒤져 수표 뭉치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명예회장님 차명 계좌에서 나온 수표에 화재로 위장하라는 지시 메모까지. 증거 확보 완료야. 최 비서실장이 사진을 찍어 저장한 뒤 고함을 질렀어요. 안에 사람이 갇혀 있다. 쇠사슬 끊고 문 뜯어. 경호팀이 절단기로 쇠사슬을 끊고 어깨로 방문을 들이받자 경첩제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구석에 지연이 아기를 감싸 안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아기는 목이 쉬도록 울고 있었죠. 사모님, 저희는 회장님 쪽 사람입니다. 밖에 신호가 뿌려져 있어서 위험합니다. 제발 따라와 주십시오. 경호팀원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의 눈동자가 경호팀원 가슴에 달린 대성그룹 마크를 발견했어요. 태호? 태호가 보낸 거예요? 예, 사모님.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어서 가시죠. 지연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경호팀이 지연과 아기를 승합차에 태우고 대성그룹 소유의 보안 안가로 출발했어요. 30분 뒤 판자촌에 도착한 태호가 포박된 흙고 밀당과 벽의 신호 자국을 보고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과 아이는 무사히 안가로 호송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최 비서실장이 보고하자 태호가 최 비서실장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죠. 최 실장,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진심으로 고맙다. 저도 1년을 기다렸습니다. 가시죠. 사모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가 거실 담요를 두른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품에 안긴 아기는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보았죠. 태호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태호가 세 걸음 만에 다가가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지연의 마른 어깨가 품 안에서 덜덜 떨렸죠.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당신한테 짐만 되고. 미안하긴. 1년 동안 대체 어떻게 살았어? 왜 나한테 연락을 못한 거야? 연락하고 싶었어? 매일 밤 전화기 들고 당신 번호 눌러보다가 끊었어. 연락하면 어머님이 아이를 해칠까봐 무서웠어. 어머니가 도대체 뭘 한 거야? 처음부터 다 말해. 지연이 입술을 깨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에 어머님이 내 밥에 수면제를 탔어. 눈 떠보니까 낯선 병원 수술대 위였어. 옆에 의사가 서서 뱃속 아이를 지우겠다고 했어. 태호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그때 임신 중이었던 거야? 넉 달이었어. 수술대에서 맨발로 뛰쳐나왔어. 뒷골목으로 산속으로 미친 듯이 뛰었는데 결국 붙잡혔어.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님이 내 앞에서 그랬어. 순순히 사망신고서에 도장을 찍으면 아이는 살려주겠다고. 안 그러면 나랑 아이 둘 다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그래서 도장을 찍은 거야? 어떻게, 태호야?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는데 내 목숨은 상관없었어. 아이만 살리면 됐어. 태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돌처럼 굳었고 두 주먹이 하얗게 질렸어요. 태호의 시선이 지연의 품에 안긴 아기에게 향했죠.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 푹 꺼진 볼,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그늘. 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볼을 만졌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야? 응, 당신 아들이야. 판자촌에서 혼자 낳았어. 병원도 못 가고 가위로 탯줄을 잘랐어. 태호가 벌떡 일어나 옆 테이블을 두 손으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유리컵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 인간이 내 어머니라고. 며느리를 죽이려 하고 손자까지 없애려 해놓고 그게 어머니야. 최 비서실장이 태호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1년간 명예회장님의 뒤를 캐며 모은 자료입니다. 해외 비자금 장부, 화장장 뇌물 내역, 그리고 사망 진단서를 위조한 의사의 자백 영상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어요.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명의의 지시를 받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고백하고 있었죠. 태호가 영상을 끝까지 본 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두 눈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최 실장,
오 실장이 내 회장실에 도청기 심어놓은 거 알지?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역으로 쓴다. 내일 회장실에서 가짜 대화를 할 테니까 상대역 맡아. 모든 조사를 포기하고 경영권 넘긴 다음 외국으로 이민 간다고 흘릴 거야. 어머니가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방심하게 만든 뒤에 한 방에 끝내시겠다는 겁니까? 경영선에서 밀어내는 걸로는 안 돼. 법정에 세워서 수갑을 채울 거야. 내 아내한테, 내 아이한테 한 짓을 세상에 전부 까발릴 거야. 다음 날 아침 태호가 도청기가 심어진 회장실에서 최 비서실장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최 실장, 나 결심했어. 조사고 뭐고 다 접을 거야. 지쳤어. 경영권 어머니한테 넘기고 아이 데리고 외국 나간다. 회장님, 정말 그러실 겁니까? 다음 달이면 떠나. 이 나라에서는 더 못 살겠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오 실장이 이 대화를 고스란히 녹음했어요. 1시간 뒤 녹음 파일이 명희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명희가 녹음을 끝까지 듣고 입꼬리를 올렸죠. 그래, 꼬리를 내리는 게 맞지. 역시 겁쟁이 아들이야. 명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 실장, 선상 파티 준비해. 정재계 인사 전부 초청하고 성대하게 열어. 대성그룹은 이제 완전히 내 세상이니까. 몰락. 바다 위에 떠 있는 대형 요트 위로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를 차려입은 정재계 인사 100여 명이 샴페인 잔을 들고 서 있었죠. 명희가 금색 자수가 놓인 검은 드레스를 입고 요트 중앙 단상에 올랐어요. 입꼬리를 올리며 하객들을 내려다보는 명희의 표정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성그룹은 앞으로 제가 직접 이끌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주십시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명희가 웨이터에게서 샴페인 잔을 건네받아 높이 들었어요.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갑판 위에 울려 퍼졌죠. 바로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물류창고 지하에서는 전혀 다른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접이식 의자가 빼곡하게 놓여 있었고 대성그룹 계열사 사장단 12명과 주요 주주 6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태호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태호가 리모컨을 누르자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어요. 명희의 차명 계좌에서 흑곰에게 입금된 수표 내역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어서 흑곰이 포박된 채 자백하는 영상이 재생됐죠. 명예 회장님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며느리랑 아이가 있는 집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화재 사고로 처리하라고요. 창고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사장단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명예 회장님이 정말 이런 지시를 내렸단 말입니까? 사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태호가 다음 영상을 재생했어요. 사망 진단서를 위조한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명의의 지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 뒤로 해외 비자금 장부 원본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며느리를 죽이려 한 사람이 대성그룹의 명예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고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태호가 서류 뭉치를 단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명예회장 해임 결의안입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서명해 주십시오. 사장단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펜을 집어든 손끝이 떨리는 사람도 있었고 망설임 없이 서명하는 사람도 있었죠. 12명 전원이 서명을 마쳤어요. 태호가 서명이 완료된 서류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날 밤 태호가 보안 안가로 돌아왔어요. 거실에서 지연이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소고기 육수 냄새가 안가 전체에 퍼져 있었죠. 밥 먹고 해. 얼굴이 말이 아니야. 지연이 뚝배기에 국밥을 담아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당신이야말로 몸이 이 꼴인데 국밥은 무슨.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뭐라도 해야 마음이 놓여. 태호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요람에 누워있던 아기가 작은 소리를 내며 손을 뻗었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가 태호의 넥타이를 작은 손으로 꼭 쥐었죠. 그러더니 입을 벌리며 옹알이를 하고 방긋 웃었어요. 태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아기의 이마에 코를 대었죠. 아빠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지연이 식탁 건너편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심야 태호가 안가의 서재에서 한 남자와 마주 앉았어요. 40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 검찰 특수부 박 검사였습니다. 태호가 증거물이 담긴 상자를 통째로 박 검사 앞에 밀어냈죠. 비자금 장부, 뇌물 내역, 위조 진단서, 자백 영상, 전부 여기 있습니다. 박 검사가 상자 안의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영장 청구 들어가겠습니다. 요트에서 파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본사랑 요트 동시에 들어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밤 안에 영장 받겠습니다. 박 검사가 상자를 들고 안가를 나갔어요. 다음 날 낮 요트 위의 명의가 두 번째 샴페인 병을 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뿌. 요트 사방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해양경찰 고속정 4대가 요트를 포위하며 접근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밧줄을 타고 갑판 위로 올라왔죠. 명의의 샴페인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명의가 악을 썼어요. 손이 떨리는 채로 전화기를 꺼내 경찰청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박명희야. 지금 당장. 수사관이 명의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았어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영장? 무슨 영장?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대성그룹 명예회장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수사관이 차갑게 대답했죠. 바로 같은 시각 대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태호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의장 자격으로 안건을 상정합니다. 박명희 명예회장의 명예회장직 박탈 및 모든 계열사 직위 해임안입니다. 이사진 전원이 손을 들었어요. 만장일치 가결이었습니다. 태호가 곧바로 사내 방송 통제실로 내려갔습니다. 기술팀에게 저장 장치를 건네며 말했죠. 이 녹음 파일을 전 계열사 건물에 송출해. 지금 바로. 스피커에서 명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화재로 처리해. 그년이랑 애새끼 둘 다 태워 없애. 깔끔하게 해. 본사 로비, 복도, 구내식당, 엘리베이터 안까지. 명희의 육성이 대성그룹 건물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스피커를 올려다보았죠. 수사관들에 의해 양팔이 잡힌 명희가 본사 로비로 들어왔어요. 스피커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은 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내 방송을 듣고 몰려든 수백 명의 직원이 명희를 에워쌌죠. 싸늘한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태호가 걸어 나왔습니다. 명희와 눈이 마주쳤죠. 태호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 엄마한테 이래도 돼?
명희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며느리를 죽이려 하고 손자까지 불태워 죽이려 한 사람이 무슨 엄마입니까? 태호가 명희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한테는 오늘부터 어머니가 없습니다. 명희의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검사가 다가와 명희의 양손 앞으로 수갑을 들어 올렸죠. 박명희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안 돼. 이거 나를 누구로 보고 이러는 거야. 명희가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 2명이 양쪽 팔을 잡고 로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본사 앞에 대기하고 있던 호송차의 뒷문이 열렸어요. 수사관이 명희의 머리를 숙여 호송차 안으로 밀어 넣었죠. 쾅! 호송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호송차가 출발하는 모습을 태호가 본사 로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았어요. 태호의 오른손이 코트 안주머니 속 은비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성그룹 본사에는 태호의 지시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명의를 따르던 임원들이 줄줄이 해고되었고 빈자리에는 실력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채워졌죠. 증권가에서는 대성그룹의 주가가 연일 치솟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과감한 쇄신에 투자자들이 신뢰를 보낸 결과였어요. 법정에서는 명의의 재판이 한창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올라선 흑곰이 판사를 향해 입을 열었죠. 명예회장님이 직접 저를 불러서 시켰습니다. 며느리가 숨어있는 집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지르라고요. 돈 봉투를 건네면서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저놈이 돈에 눈이 멀어서 지어낸 거야. 명희가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치며 경고했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사망 진단서를 위조한 의사가 올라왔죠.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명예회장님의 비서가 저를 찾아와서 사모님의 허위 사망 진단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병원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사람도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명희가 다시 악을 쓰며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재차 경고했지만 명희의 눈은 이미 핏발이 서 있었어요. 나는 대성그룹을 일으킨 사람이야.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명희가 소리를 지르다 뒷목을 움켜쥐며 피고인석에 쓰러졌습니다. 법정이 한바탕 소란에 휩싸였죠. 재판부는 2달에 걸친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박명희에게 살인 교사 및 수백억 원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아울러 범죄 수익 전액의 몰수를 명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방청석 뒷줄에 앉아있던 태호가 두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는 태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태호가 구청을 찾았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2명이 태호의 양옆에 서 있었죠. 가족관계 등록과 창구 앞에 선 태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서지연의 사망기록 말소 신청서, 혼인신고서, 그리고 아이의 출생신고서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사망 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건가요? 예. 법원 판결문과 검찰 수사 결과서를 첨부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도장을 찍었어요. 죽은 사람이었던 서지연이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호가 서류 사본을 받아들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연이 태호에게 다가왔어요. 다 된 거야? 응. 이제 당신은 죽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들 이름도 올렸어. 지연이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류 위에 찍힌 아들의 이름 석자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죠.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아이가 드디어 이름을 갖게 됐네. 1년 넘게 이름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당신한테 손 못 대. 대성그룹 며느리의 생환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본사 로비에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태호와 지연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모님, 1년간 어디에 계셨습니까?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태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아내는 시어머니의 범죄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내가 살아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지연이 태호의 팔짱을 낀 채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에서 터지는 플래시가 두 사람의 얼굴을 하얗게 비추었어요. 기자회견을 마친 태호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시장통 국밥집 기억나지? 당신이 일하던 그 집. 갑자기 왜? 그 건물 내가 샀어. 현금으로 전액. 지연이 눈을 크게 떴어요. 왜? 그 낡은 건물을 왜 산 거야? 거기를 무료 급식소로 만들 거야. 노숙자분들이랑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실 수 있게. 당신이 그 국밥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봤잖아. 지연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할게. 내가 직접 국밥 끓일게. 당연하지. 당신 국밥이 제일 맛있으니까. 자선식당 개업식 날 시장 상인들과 최 비서실장, 박 검사가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지연이 직접 삶은 수육과 뜨끈한 국밥을 쟁반에 올려 테이블마다 날랐습니다. 사모님, 이 국밥 진짜 끝내줍니다. 고깃집 부럽지 않아요. 최 비서실장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죠. 최 실장님이 좋아하시니까 제가 더 기쁘네요. 많이 드세요. 지연이 웃으며 수육 접시를 하나 더 올려놓았어요. 저녁이 되어 태호가 안가로 돌아왔습니다. 정장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인 태호가 욕실로 들어가 아이의 목욕물 온도를 맞추었죠. 손등에 물을 끼얹어 온도를 확인하는 태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밥 차렸어. 나와. 지연이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된장찌개와 소박한 반찬 4가지가 놓인 식탁에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았어요. 태호가 지연의 밥 위에 김치를 올려주었고 지연은 태호의 국그릇에 건더기를 더 넣어주었죠. 아기가 숟가락을 쥐고 밥풀을 입 주위에 잔뜩 묻히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태호와 지연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주말 아침 태호가 인부들과 함께 겨울산 중턱을 올랐습니다. 1년간 참배하던 가짜 묘지 앞에 섰죠. 태호가 인부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포크레인이 비석을 밀어 넘겼어요. 비석이 쓰러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이 거짓말도 끝이야. 태호가 중얼거리며 무너진 비석을 내려다보았어요. 묘지를 없앤 태호와 지연은 차에 캠핑 장비를 싣고 교회의 수목원으로 향했습니다. 푸른 잔디밭 위에 돗자리를 펴고 태호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목마를 태웠어요. 아빠가 빨리 달려줄까? 꽉 잡아. 태호가 잔디밭을 달리자 아이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지연이 카메라를 들고 연신 셔터를 눌렀죠. 야, 강태호. 그렇게 뛰면 아이가 떨어져. 천천히 좀 뛰어. 괜찮아. 아빠가 꽉 잡고 있잖아. 신나게 뛰어놀다 지친 아이가 지연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습니다. 태호가 다가와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수목원의 나뭇잎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태호와 지연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기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던 아이가 갑자기 거친 숨소리를 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돌렸죠. 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태호야, 아기 좀 봐. 얼굴색이 이상해. 태호가 벌떡 일어나 아기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입을 벌리더니 이불 위로 검붉은 피를 토해냈어요. 이불 위에 핏자국이 번져나가는 것을 본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피를 토해. 지연아, 담요 가져와. 빨리. 태호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지연이 담요를 가져와 아이를 감쌌어요. 두 사람은 잠옷 차림 그대로 현관을 뛰쳐나가 차에 올라탔죠. 제발 괜찮아야 해.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꼭 잡고 있을게. 조금만 참아. 지연이 뒷좌석에서 아이를 꽉 안고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악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창 밖으로 쏜살같이 지나갔죠. 빨간 신호등도 무시하고 달리는 태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차가 급정거했어요. 태호가 아이를 안고 응급실 문을 어깨로 밀치며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이가 피를 토했어요. 제발 빨리 좀 봐주세요. 의료진이 달려와 아이를 태호의 품에서 받아들었어요. 가위로 아이의 옷을 자르고 산소호흡기를 씌웠죠. 지연이 응급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내 아이가 안에 있다고요. 비켜요. 제발 비켜달라고요.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밖에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지연의 무릎이 꺾였어요. 응급실 문을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호가 지연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죠. 일어나, 지연아. 여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의사 선생님들이 잘 해주실 거야. 태호야, 우리 아이 살 수 있는 거야? 피를 그렇게 많이 토했는데 괜찮은 거야? 괜찮을 거야. 반드시 괜찮을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태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검사를 마친 소아과 주치의가 복도로 나왔어요. 태호와 지연이 동시에 주치의 앞으로 달려갔죠. 선생님, 우리 아이가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열악한 환경에서 오래 지내면서 심장 안쪽에 염증까지 생겼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일주일 안에 심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심장에 있는 망가진 부분을 새 것으로 바꿔주는 큰 수술인데 수술하지 않으면 아이의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태호가 주치의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장 수술합시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장비가 부족하면 해외에서 공수해 오겠습니다. 주치의가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이 수술은 국내에서 송 교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사가 손을 대기에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송 교수님한테 연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전화합시다. 송 교수님이 지금 흑산도 쪽 외딴 섬에 의료봉사를 나가 계십니다. 그런데 남해 쪽에 역대급 태풍이 올라오면서 배편이 전부 끊겼습니다. 통신기지국도 망가져서 연락 자체가 안 됩니다. 태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요? 배도 안 뜨고 전화도 안 터진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쩌란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태풍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치의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태호가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비행팀 나야. 지금 당장 헬기 띄울 수 있어? 흑산도까지 가야 해. 회장님,
지금 기상청에서 최고 등급 경보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항공 당국에서 이륙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허가가 안 나와?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회장님, 이 바람에 헬기를 띄우면 추락합니다. 저도 가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태호가 전화기를 내리며 복도 벽에 이마를 기대었어요. 주먹으로 벽을 한 대 내리쳤습니다. 벽에 금이 가고 태호의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죠. 그 사이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뚝뚝 떨어져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온몸에 생명 유지 장치가 연결되었고 심장을 대신해주는 기계까지 붙었죠. 지연이 면회실 창문에 이마를 대고 중환자실 안의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줄에 연결된 작은 몸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판자촌에서 너를 제대로 못 먹이고 못 키워서 이렇게 된 거야. 제대로 된 병원 한번 못 데려가고. 다 엄마 잘못이야. 지연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 잘못이 아니야. 태호가 지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죠. 내가 진작 찾았어야 했어. 1년이나 당신을 못 찾은 내가 잘못한 거지. 당신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태호야. 지금 우리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수조원이 있으면 뭐해? 의사 한 명을 못 데려오는 게 말이 돼? 지연이 태호의 가슴을 주먹으로 2번 치며 울었습니다. 태호가 지연을 꽉 껴안았어요. 그때 태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최 비서실장이었죠. 회장님, 지금 본사 상황이 심각합니다. 회장님이 병원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박 이사가 이 틈을 타서 태양그룹 쪽 사람들과 비밀 회동을 했다는 첩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그룹을 태양그룹에 넘기려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본사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태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최 실장, 지금 내가 돌아갈 곳은 회장실이 아니야. 내 아들 수술실 앞이야. 그룹이 통째로 날아가도 지금은 여기를 못 떠나. 박 이사 건은 자니가 알아서 처리해줘. 회장님, 태호가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대성그룹 경영권 위기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태호의 경호원들이 기자들의 접근을 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죠. 태호가 중환자실 창문에 손바닥을 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아이의 작은 가슴이 기계의 힘으로 간신히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구나. 태풍 앞에서는 의사 한 명도 못 데려오는 게 나야. 태호가 이를 악물며 유리창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병원 복도의 형광등만이 차갑게 2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틀 밤을 병원 복도에서 꼬박 세운 태호의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면도도 하지 못한 턱에 수염이 거뭇하게 올라와 있었죠. 지연은 중환자실 창문 앞 의자에 앉은 채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태호가 자판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종이컵을 구겼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전원을 켰어요. 밀린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었지만 태호는 전부 무시하고 한 곳에만 전화를 걸었죠. 해양수산부 장관실 연결해 주세요. 대성그룹 회장 강태호입니다. 잠시 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급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흑산도에 고립된 의사를 한 명 데려와야 합니다. 태풍을 뚫고 갈 수 있는 배가 필요합니다. 강 회장님, 지금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배를 띄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의사가 아니면 수술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성그룹 이름으로 남해안 태풍 피해 복구 지원금을 내겠습니다. 금액은 장관님이 정하십시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해경 쪽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최신형 군함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빨리 부탁드립니다. 태호가 전화를 끊자마자 해양경찰청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걸었죠. 30분 뒤 해경의 3천 통급 군함에 긴급 출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목포항을 출발한 군함이 거대한 파도와 맞섰어요. 갑판 위로 파도가 넘쳐 들어왔고 배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해경 특수구조대원들이 밧줄을 붙잡고 갑판에서 버텼죠. 파도 높이 8m, 전원 선실로 들어가, 갑판 출입 금지. 선장이 방송으로 외쳤어요. 군함은 수시간 동안 파도와 싸우며 흑산도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흑산도 선착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섬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지붕이 날아간 보건소 안에서 송 교수가 환자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죠. 비에 젖은 의사 가운을 입은 송 교수가 구조대원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를 데리러 오신 겁니까? 예, 교수님. 서울에서 긴급 수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환자 인계만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송 교수가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환자 상태를 빠르게 설명한 뒤 구조대를 따라 군함에 올라탔어요. 군함이 목포항에 도착하자마자 옥상에서 프로펠러를 돌리고 있던 응급 의료 헬기가 보였습니다. 송 교수가 헬기에 올라타자 문이 닫혔죠. 태풍이 잦아든 내륙 상공을 가로질러 헬기가 서울을 향해 날았어요. 병원 옥상 헬기장에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 바람에 송 교수의 젖은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병원 직원이 뛰어와 수술복을 건네자 송 교수가 복도를 걸으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장을 대신해주는 기계로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실 준비됐습니까? 예,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 교수가 수술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 위에 붉은 불이 켜졌어요. 태호와 지연이 수술실 문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연이 태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태호도 지연의 손을 놓지 않았죠. 살아야 해. 우리 아이 반드시 살아야 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 거야. 그 의사 선생님이 태풍을 뚫고 와주셨잖아. 우리 아이도 이겨낼 거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태호와 지연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손만 꽉 잡고 앉아 있었어요. 수술이 8시간을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어요. 삐. 심장 박동을 보여주는 기계의 화면이 일직선으로 변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송 교수가 즉시 아이의 가슴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힘껏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으로 가슴을 압박하는 송 교수의 이마에 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주사 놔. 빨리. 간호사가 주사를 놓았습니다. 송 교수가 멈추지 않고 아이의 가슴을 눌렀어요. 제발, 제발 다시 뛰어라. 송 교수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삑, 삑, 삑. 기계 화면에 파동이 다시 나타났어요.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었죠. 심장 박동 돌아왔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환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태호와 지연이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각 대성그룹 본사 강당에서는 박 이사가 임시 주주총회 단상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태양그룹과의 합병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 이사가 의사봉을 들어 올렸어요. 의사봉이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최 비서실장이 검찰 수사관 6명을 대동하고 걸어 들어왔어요. 잠깐, 거기서 멈추시죠, 박 이사. 최 비서실장이 손에 든 서류 뭉치를 허공에 뿌렸습니다. 종이들이 강당 바닥 위로 흩어졌죠. 이게 뭡니까? 박 이사가 소리쳤어요. 태양그룹에서 박 이사 해외 계좌로 입금된 거래 내역입니다. 대성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를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이죠. 회장님께서 병원에 계시면서도 자네 뒤를 캐고 계셨어. 이 덫에 걸린 거야. 박 이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날조된 서류라고. 계좌 추적 기록은 날조가 안 됩니다. 수사관, 체포하십시오.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가 박 이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안 돼.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박 이사가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들이 양쪽 팔을 잡고 강당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합병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죠. 병원 수술실에 붉은 불이 꺼졌습니다. 12시간 만이었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벗은 송 교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땀에 젖은 수술복 차림의 송 교수가 태호와 지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아이가 잘 버텨줬습니다. 지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호가 송 교수 앞으로 다가가 두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고 또 숙이며 말했죠. 교수님, 태풍을 뚫고 와주셔서 제 아들 목숨을 살려주셔서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아이가 강합니다. 심장이 한번 멈췄다가 다시 뛴 아이예요. 앞으로도 잘 자랄 겁니다. 마취가 깬 아이가 회복실에서 작은 눈을 떴어요. 지연이 아이 옆에 앉아 손가락을 내밀자 아이가 작은 손으로 지연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 여기 있어. 이제 다 괜찮아. 지연이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며 속삭였어요. 태호가 회복실 밖으로 나와 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수술 성공했어. 아이가 살았어. 정말입니까? 다행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자니가 보내준 박 이사 건 보고서 잘 받았어. 고생했어.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화를 끊은 태호가 간호사에게 펜을 빌려 서류 한 장에 서명했어요. 개인 지분을 전액 출자하여 소아 희귀병 환자를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 서류였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아이들한테는 없어야 해. 돈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아이를 잃는 부모가 더 이상 없어야 해. 태호가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회복실 안에서 아이의 작은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왔어요. 행복. 아이의 퇴원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봄날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건물이 우뚝 서 있었어요. 건물 정문 위에는 새생명소와 의료재단 어린이 병원이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개원식 단상에 오른 태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병원은 돈이 없어서 아이를 잃는 부모가 더 이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어요. 태호의 옆에 선 지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재단 이사장 명패가 지연의 가슴에 달려 있었죠. 개원식을 마친 태호가 차에 올라타며 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실장, 오늘 어머니 면회 시간이 몇 시야? 오후 2시입니다, 회장님. 교도소 면회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하얀 환자복을 입은 명의가 앉아 있었어요. 화려한 모피 코트 대신 구겨진 환자복, 칼같이 올려 묶던 머리카락은 흰색으로
변해 어깨까지 흘러내려 있었죠. 명희의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태호가 유리창 앞에 앉아 인터폰을 들었어요. 어머니, 저 태호입니다. 명희가 태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태호의 얼굴 위를 더듬었지만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어요. 누구세요? 혹시 우리 손자 보러 온 사람이에요? 명희가 인터폰에 대고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손자한테 줄 사탕 있는데. 잠깐만요. 명희가 환자복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구겨진 휴지 조각 하나를 꺼내 유리창에 갖다 대었죠. 이거요, 사탕이에요. 손자한테 갖다 주세요. 맛있는 사탕이에요. 태호의 턱 근육이 떨렸습니다. 인터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머니, 아이고, 빨리 가져다 주세요. 우리 손자가 사탕 좋아하거든요. 할머니가 줬다고 꼭 말해줘요. 태호가 천천히 인터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 문을 향해 걸었어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면회실 밖 복도에서 태호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쉰 뒤 주차장을 향해 걸었어요. 대성그룹은 태호의 경영 아래 나날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경영과 꾸준한 사회환원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죠. 재계에서는 태호를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꼽았어요. 지연은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해 병동을 돌았습니다. 아픈 아이들의 병실 문을 하나하나 두드리며 부모들의 이야기를 수첩에 적어 내려갔어요. 이사장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간호사가 말하자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최 비서실장은 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은퇴했어요. 태호 부부가 마련해준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에서 마당에 텃밭을 일구며 지내고 있었죠. 최 비서실장의 생일날 전원주택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태호 가족, 박 검사, 송 교수가 나란히 앉아 텃밭에서 딴 상추를 씻고 고기를 구웠어요. 최 실장님, 이 상추가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박 검사가 상추쌈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죠. 그럼요. 제가 새벽마다 물 줘서 키운 건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최 비서실장이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최 실장님 상추를 먹으니까 혈압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송 교수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교수님이야말로 좀 쉬셔야죠. 병원 일만 하시면 건강이 걱정됩니다. 지연이 송 교수의 접시에 고기를 올려놓으며 말했죠. 제가 쉬면 누가 아이들을 수술합니까? 제 손이 떨릴 때까지는 계속하겠습니다. 태호가 소주잔을 들어 올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없었으면 제 가족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잔이 맞닿는 소리가 맑게 울렸어요. 화창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태호와 지연이 유치원 원복을 입은 아들의 양손을 잡고 시장통으로 걸어갔어요. 3년 전 매입했던 자선 무료 급식소 앞에 다다르자 시장 상인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이, 단골 손님 오셨네. 어서 와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어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죠. 지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 선 지연이 국자로 고기 육수를 퍼내어 뚝배기에 담았어요. 사장님, 오늘 국밥 맛이 끝내주네요. 고기도 푸짐하고. 테이블에 앉은 할아버지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부족하면 더 가져다 드릴게요. 지연이 웃으며 수육 접시를 하나 더 올려놓았죠. 태호가 쟁반에 국밥 3그릇을 올려 테이블마다 부지런히 날랐어요.
넥타이 대신 앞치마를 두른 태호의 얼굴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국밥을 날라주시니 이것 참 황송하네요. 혼자 식사하던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황송하시긴요. 여기서는 저도 그냥 배달부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태호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웃었죠. 훌쩍 자란 네 살배기 아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른 행주를 쥐고 빈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닦기가 끝나면 테이블 앞에 앉은 어르신들에게 허리를 꺾어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어르신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이 녀석 너무 귀여워서 어쩌나. 이리 와봐. 할머니가 안아줄게. 할머니가 아이를 끌어안으며 볼을 비볐죠. 식당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던 태호가 지연에게 다가갔어요. 이마에 땀이 맺힌 지연의 뺨을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 당신이야말로. 국밥 쟁반 나르느라 팔 안 아파? 안 아프지. 이게 얼마나 좋은데. 태호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맛은 못 사.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우리 인생이야. 지연이 태호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세 가족이 넓은 마당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았어요. 나란히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별들이 수놓아진 검은 하늘이 세 사람 위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빠, 별이 진짜 많다. 하나, 둘, 셋. 아이가 손가락으로 별을 가리키며 세기 시작했어요. 다 못 세. 너무 많아서. 태호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나 별 하나 갖고 싶어. 별은 못 가져. 대신 아빠랑 엄마가 매일 밤 같이 볼 수는 있어. 지연이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며 말했죠. 아이가 양팔을 벌려 태호와 지연의 목을 동시에 끌어안았어요. 두 볼에 번갈아 뽀뽀를 했습니다.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태호와 지연이 동시에 아이를 꽉 안아주었어요. 봄바람이 잔디밭 위를 살랑살랑 지나갔습니다. 세 가족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의 별빛 아래 퍼져나갔어요. 모진 시련을 뚫고 굳건해진 세 사람의 평온한 밤이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조원의 재산을 가진 재벌 회장도 아내를 잃은 슬픔 앞에서는 시장통에서 소주를 마시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를 끝까지 찾아냈고 아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태풍 속에 배를 띄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재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가족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돈도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를 배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가족을 짓밟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요. 휴지 조각을 사탕이라고 내미는 명의의 마지막 모습이 가슴 한쪽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곁에 계신 가족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저녁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웃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행복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